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다중인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다중인격요? 네. 이동엽이에요, 이동엽. 네. 본인인가요? 이동엽이에요. 개그가 갑자기 떠올라서. 어떻게 나야 빠둠바 두비두바. 아, 제가 다중인격은 아니지만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하나의 성격으로 못 키우겠더라고요. 아. 갑자기 불같이 애들한테 화냈다가도 돌아서면 얘들아 미안해 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지금도 약간 오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맞어. 네. 다중이야, 두명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또 네. 계기가 되네요, 지금. 네. 저도 동엽 선배님 말처럼 개그 소재로도 사실 다중인격 많이 많죠, 쓰였고요. 많죠. 네.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뭔가 되게 익숙한 느낌이긴 해요. 네, 최근에도 드라마 하나가 다중인격이 주인공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중인격자다 저 사람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뭐 다중인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이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이중인격 정도는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이제 부모님이 전화 와요. 네. 엄마 알았어 끊어. 행사 관계자 전화요? 예,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몇 시? 네, 갈게요. 100만 원도 갑니다. 50만 원도 가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형님. 제가 이동형을 관찰해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형님, 거짓말. 100만 원, 5만 원에도 갑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준 거고 네. 누구나 다 이런 면모는 그쵸.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되게 또 다른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약간 배고플 때랑 배가 부를 때 좀 인격이 달라지는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새로운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미국 소피아 대학 김영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최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으로 접근해 들어가다 보면 숨어있던 저런 캐릭터들이 올라오고 또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그냥 단순히 문진만 하고 증상만 봐서는 저런 캐릭터는 항상 숨어 있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정말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중인격, 다중인격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또 빙의라고 하는 것도 뭐 그 증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거나 드러날 때는 의심을 하지만 빙의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오래되는 독통, 허리 아픔, 알 수 없는 불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최면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그 의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오늘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후학 양성하고 계시지만 또 환자들도 이제 돌보고 계시는 또 의사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다중인격, 이중인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관련된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글래스라든가 뭐 아이덴티티 많이 있죠. 예,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을 혹시 진료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뭐 영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네. 그 조금 과장도 있고 음,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환자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영화들이 좀 실상을 좀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선이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인간은 양면성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그맨이기도 하고 가수기도 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제 에너지를 드려야 되니까 막 안녕하세요, 뭐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은 입 싹 닫고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거든요. 피곤하니까. 요것도 뭐 맞아요. 다중인격인가요? 그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중인격이 아니고 네. 그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여러 가지 측면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근데 다중인격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는 예. 딴 사람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럼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체력 방전. 아, 체력 방전이었군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좀 완전히 좀 궁금한 게 다른 것이죠. 우리 교수님 다중인격에 관련된 뭐 영화나 드라마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지성 씨가 나왔던 킬미힐미라고 어우 막 다중인격이 한 9개 정도 있는데 막 여자처럼도 변했다가 맞아요. 남자처럼 변했다가 막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드라마인가요? 현실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남자인데도 여성스럽게도 막 이렇게 그런 인격이 사람이 바뀌시나요? 많지는 않은데 네. 실제로 치료할 때 다른 인격이 나오면 성이 바뀌어요. 근데 여자 환자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깊어지고 네. 또 거칠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고 예. 그럼 아수라 백작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뭐 현실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네. 그 픽션의 캐릭터들도 만드는 것이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게 이제 하이든 C까지 가야 되니까. 대표적인 그 이제 문학 작품에 나오는 네. 것이고 네. 실제로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면은 뭐 우울증이 깊다, 뭐 불안이 깊다는데 이 바닥에 있는 그 다른 인격이 진단이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진단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저 궁금한 게 그게 우린 다중인격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봤을 땐 빙의가 아닐까. 어떤 내 몸에 다른 어떤 귀신이나 악령이 들어오진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도 이번 좀 주에 그 두 가지의 미묘한 닮은 점, 또 차이점 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야,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네. 아, 이렇게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도 앞서서 이렇게 궁금한 점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이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가려져 있어요. 오늘 새로운 사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다중인격과 빙의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혼동되기도 쉽고 또 오해도 많이 받고 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심리 치료자나 정신과 의사들도 저 영역에 대한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두 가지를 진단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효과적인 진단 방법은 이제 최면인데 최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으로 접근해 들어가다 보면 숨어있던 저런 캐릭터들이 올라오고 또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그냥 단순히 문진만 하고 증상만 봐서는 저런 캐릭터는 항상 숨어 있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정말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네. 저 사람은 이중인격, 다중인격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네. 또 빙의라고 하는 것도 뭐 그 증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거나 드러날 때는 의심을 하지만 빙의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오래되는 복통, 허리 아픔, 알 수 없는 불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최면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그 의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다는 어렵고 그냥 이 표면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영역이 있다 하는 정도 소개하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신의학과 심리학에 어느 정도 보면 사각지대예요. 그냥 파묻혀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다중인격이나 빙의라는 그 두드러진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뿌리에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안증, 우울증, 뭐 신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낫는 사람들. 네. 아,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성과가 없고 조금 낫다가 또 재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도 잘 안 낫죠. 네. 그러니까 어디 뭐 점집 가가지고 거액을 주고 네. 구슬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신병이라도. 또 뭐 종교단체에서 기도를 받고 또 뭐 부적을 쓰고 하면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고 또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의 어떤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지고 또 제도권의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저는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옛날엔 전부 뭐 귀신 들림이다. 네. 이상하게 전부 뭐 그냥 악마가 그러는 거다. 네. 이게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은 모든 문화권에서 그 서양에서도 19세기 거진 20세기 될 때까지도 그런 게 많이 이제 믿어졌었죠. 종교적인 배경으로 해서. 근데 이제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관점, 이제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 상처들이 안에 내려가서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흔들어대는 어떤 인격 같은, 사실은 인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안 좋은 덩어리인데 네.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갈등의 덩어리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거 인정할 수 없고 또 그런 게 존재해서 뭐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겨우 중세시대 벗어나가지고 과학에 좀 의존하려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일반인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빙의 환자에서 드러나는 인격이라는 건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환자가 알아요.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나를 이렇게 건드려요. 이렇게 이제 자기와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다중인격 환자들은 인격이 바뀌어버렸을 때 그게 자기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자기의 주 인격과 이 인격이 분리가 돼서 아예 그게 지나가고 나면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경우.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안 좋은 인격이 올라왔을 때 막 범죄를 저질러요. 네. 그러고 나서 주인격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기억을 못하고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고 경찰에 조사를 받고 했던 환자도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 중에 뭐 생리할 때는 일때는 막 훔치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건 것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이 말하자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면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커지고 네. 그런 면들은 있지만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르죠. 좀 다르고. 근데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가 했다라고 주장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역사를 쭉 추적을 해보면 다 알죠. 그게 정말 그런 면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심신미약으로 심신미약은 이제 핑계죠, 어떻게 보면. 경감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지 조현증도 좀 다른 알 거죠? 수 있죠. 이중인격은. 조현병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른 거고. 네, 또 전혀 다른 다릅니다. 거고. 그래서 환자의 무의식 속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상처, 막 옛날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던 것을 늘 그 생각을 하면 아주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다 뭉쳐가지고 이 밑에다 그냥 쳐박아 버렸는데 이것이 따로 떨어진 인격처럼 작용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표면으로 튀어 올라와서 핸들을 잡아버리면 인격이 바뀌어 버린다. 그런 이론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상처나 충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주 그 잔인한 어떤 범죄를 당한다. 이럴 때도 피해자들을 보면은 그 가해자가 앞에 있었는데도 얼굴이 생각이 안 난다. 나 그냥 완전 혼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네.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해리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탈출해버린 부분이 어딘가 들어가서 박혀 있다가 하나의 인격처럼 나오는. 네. 그래서 요즘은 다중인격이라고 부르기보다도 해리성? 해리성 인격 장애. 해리돼서 떨어져 나온 인격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주인격인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어머. 근데 그게 단순히 하나만 있다라기보다도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서로 상반되고 모순이 되고 서로 충돌하고 이런 인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환자들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해리성 장애가 이제 뭐 저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면 뭐 3, 4개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제 실제로 24개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그건 다양하더라고요. 그 숫자는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예, 예. 하는데 우리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그게 몇 개다라는 것을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또 그 숫자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임상에서는 일단 이것들을 전부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거. 네네네. 그리고 빙의라고 하면 밖에서 돌았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내보내고 안에서 쪼개진 거라고 하면 전체와 통합을 시키고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사실 치료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인격들은 단순히 뭐 정신적인 불안을 유발하거나 또 어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그 만성적인 신체 증상들 중에는 저런 것들 해리 현상으로 인한 어떤 병을 일으키는 에너지들이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환자가 나한테는 이상한 게 확 들어왔는데 그게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욕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중인격의 이론만 아는 치료자는 그것을 무조건 당신의 옛날에 해리된 어떤 부분이다 라는 이론에 끼워 맞추려고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양상이 좀 틀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서 잘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에서 올라온 인격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밖에서 돌았다 하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 중에 한 28%는 자기가 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또 나는 뭐 악마고 네. 우리 악마 대장이 나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악마가 타협을 했다. 그래서 사실 참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치료 상황에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걸 치료할 때 좀 무서운 게 그 사람들 막 퇴치하다가 나한테 들어올까 봐 좀 겁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이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치료자가 만약에 겁을 먹으면 예. 겁을 먹고 당황하면은 저런 인격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치료자를 공격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 박소담 씨가 빙의 연기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뭔가 엄청 무서운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그래서 사실 정도는 네. 그런 뭐 퇴마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네. 사실 지금도 교황청에서는 퇴마 의식이 공식적으로 그 인정이 되고 있고 드물지만은 퇴마 의식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종교적인 관점이고 네. 임상적으로 환자들을 볼 때는 굳이 어떤 양식이나 어떤 틀을 갖추지 않아도 본질을 좀 이해를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죠. 근데 선생님 그 다중인격은 왜 생기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니까 생기는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폭력이라든가 범죄를 당할 때 너무 무섭고 충격이 크면은 그거를 그냥 견디기가 힘들 때 스스로가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환자 하나는 어떤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였는데 네. 그 폭행이 시작될 때 정신이 아득해졌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가 하늘에 붕 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 밑에 집에서는 폭행이 진행이 되는데 나는 평화롭게 하늘에 이렇게 떠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유체 이탈인가요? 그것을 그렇게 닮은 부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의식이 너무 힘드니까 네. 한마디로 도망을 쳐버린 자기로부터.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폭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처를 반복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큰 것들을 여러 번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 현상도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보호 장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도 그것이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해리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럼 해리성 장애가 이제 그 이유가 뭐 한 7, 80%가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렸을 때 어떤 폭력을 대부분 받았다거나 어릴 때의 폭력이라든가 상처가 그렇죠. 예, 어릴 때 있었- 폭력도 있고 예. 이제 이 사회적인 어떤 큰 전쟁이나 네네. 비참한 상황들, 예, 재난 예. 이런 것에서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따 보면은 이제 그 원인들이 쭉 나옵니다.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최면 치료라는 걸 많이 했던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무렵에 최면 치료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 해리 현상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고 이 사례 발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리 현상에 대한 거. 근데 이제 프로이드도 최면 치료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최면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만들면서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설명처럼 되니까 최면 치료가 한물 가버리고 정신분석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리 현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가 그게 덮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진단명으로 정신분열증이다 하는 진단명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신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네. 일종의 그 진단의 트렌드도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최면이라는 것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 영국에서부터 이거 가치가 있다.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학회가 생기고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1980년 이후가 되면서 이제 최면학자들이 이 해리 현상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자기들이 발견한 사실이나 사례 발표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19세기 말에 나와 있던 그런 논문들이 지금 와서 새롭게 재발견이 되고 같은 사례들을 이제 지금 와서 뒤늦게 네. 한 번 더 찾아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적 충격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전쟁도 잦고 기근이나 전염병 뭐 종교적인 어떤 그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받고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부모에 의한 학대, 방치, 뭐 신체적인 또 성적인 폭력, 그 다음에 자기의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상황들 네. 이런 게 전부 원인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해리를 일으키는 레파토리가 더 많아졌다. 요즘 현대 사회는 더 복잡해졌으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 사람의 모습이 저게 아닌데 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표변해 버리는 거, 그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그게 주도권을 잡으면 싫어하던 걸 좋아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연쇄 살인마 이런 거 분들 잡아보면 엄청 흉악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게 생겼고 주변 사람 물어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러죠. 그런 범인들이나 범죄들 속에도 네. 잘 진단은 안 되지만 저런 상황에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있겠군요. 사람들이 뭐 화가 나고 하면 막 진짜 누구한테 때려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네. 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근데 통제가 풀리고 그거를 실천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운전수가 이 사람을 네. 조종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진단을 해보면 네. 뭐가 나올지 잘 모르죠. 근데 최근에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본인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조현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조현병 얘기를 네. 많이 하는 이유가 조현병은 이제 환청도 들리고 네. 망상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나 이거 환청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사려 분별이 마비돼서 네. 그 상황에서 한 거다 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뭐 10년, 20년간의 데이터를 역사를 봐야지. 살펴보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근데 있죠. 조현병과 해리성 인격장애 차이가 정확히 뭔지 조현병은 이제 네. 인격이 바뀐다기보다는 네.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건강한 모습이
여기저기 흠집이 생기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통합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이 하나로 딱 뭉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분열되는 것 같아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저 말이 듣기 싫다 해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면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네.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이러잖아요. 네. 내가 언제 그랬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환자들이 기억을 좀 하나요?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다 기억하죠. 조현병 환자 다 기억합니다. 해리성 장애는요? 해리성 장애는 기억을 어렴풋이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주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기억을 해요.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근데 완전히 기억 상실이 돼서 이 컴파트먼트로 나눠져 있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아주 만성이 되고 증상이 아주 심해진 사람들이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은 전체 중에 10%도 안 돼요. 그냥 환청이 들리고 그냥 뭐 이 생각이 그냥 흘러가다 끊기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굉장히 착합니다. 네. 마음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편집증 같은 저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한다. 이럴 때는 자기가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약을 먹거나 아주 심해지지 않았을 때는 다 괜찮죠. 네. 그 위험 요소는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일반적 진단 방법이 이거를 잡아내기 어렵다. 그것이 지금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쓸모 있는 도구가 있으면 그 환자도 더 많이 보고가 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더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봐도 인격만 바뀐다. 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이유 없는 두통, 약 먹어도 잘 안 낫는다. 또 뭐 나는 항상 여기가 더부룩한데 뭐 가서 검사하면 아무것도 없다. 맞아요. 그리고 예. 몸에 여기저기 만성적으로 아픈데 엑스레이 찍으면 다 정상이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고달프기는 한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 거기다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심신이 전부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적절한 진단이 많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리나 빙의가 원인인 경우라고 하면 생각보다 치료는 되게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 상처 입은 인격을 잘 치료를 해서 지금의 주인격과 하나로 이렇게 잘 융합이 되게 해주는 경우 아니면 뭐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인격이 나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든가 그 인격이 가진 힘을 제거해 주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로서 증상 호전과 아주 완전히 다 낫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중인격은 최면 상태에서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최면 상태에서 진단하지 않으면 드러나질 않아요. 저런 존재들은 되도록 숨어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 하고 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될 때 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고.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또 뭐 어떻게 보면 전문이기 때문에 빙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공부할 때 빙의 관련된 얘기하면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 우리 교수님을 막 좀 무시하거나 그렇지 멀리하거나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빙의라는 진단명은 네. 그 세계적으로 공인된 진단 체계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미신이나 뭐 그런 좀 그렇게 보지 그런 게 않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빙의라는 게 영어 단어로도 존재하나요? 그렇습니다. 스피릿 퍼제션이라고 해서 스프릿 포제션? 스피릿은 스피릿, 정신. 영이잖아요. 스피릿 포제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포제션. 다음 슬라이드가 그건데 그래요? 빙의는 이제 우리말로 귀신 들림이다. 빙의라는 말 자체가
덮어 씌우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뭔가. 그다음에 저 포제션이라는 얘기는 소지했다. 그 어떤 영이 이 사람을 소지한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ICD-분류라는 게 이제 국제보건기구 UN 산하에서 하는 그 양대 정신병 진단 기준의 분류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빙이라는 것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이 돼 있어요. 영혼이나 또 그 힘, 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영향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몸을 못 움직이거나 기억 상실이 동반되는 현상. 이렇게 아예 기술이 돼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과학적이에요. 빙의가 어쨌든 신내리, 뭐 신병 이런 게 맞는 거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명은 있는데 법조항이 많이 있어도 판사들이 잘 안 쓰는 법이 있듯이 네. 이것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몸이 공식적으로는 아팠는데 있는데. 신병을 앓다가 무당이 되고 나면 괜찮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얘기도 이제 나올 겁니다. 또 나와. 죄송합니다. 네. 계속 앞서가네. 자꾸 선행학습을. 선행학습.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반복된 얘기인데 해리와 빙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네. 첫째 진단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단이 잘 안 되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잘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뭐 좀 지리멸렬한 소리를 한다든가 그냥 푹 처져 있다든가 하면 일단은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 뭐 우울증 환자, 불안증 환자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고 일단은 그 치료자들은 증상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니까 네. 안정제 내지는 수면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하죠. 근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 문제의 뿌리가 빠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인격들의 성향에 따라서 환자의 성격, 감정, 몸의 증상들이 전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고 저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 옛날 어릴 때 기억을 끄집어낸다? 아니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뭐 더 깊이 들어간 전생투행 같은 걸 한다. 이럴 때 안에 있는 그런 인격들이 엉뚱한 시나리오들을 막 만들어서 심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히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걸. 그러니까 아예 없는 그 허구의 사실들도 사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기억에 오염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약간 숨어 있는 인격들이 사라지기 싫어서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한 인격들은 네. 그 속에 숨어 있는 기생충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 먹은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기도 싫고 없어지기도 싫죠. 자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약하게 만들고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약해지지 않죠. 쉽지 않네. 그러니까 뭐 숨었다가 올라왔다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최면으로 환자를 봤는데 네. 저런 좀 묘한 상황이 나왔다. 네. 치료자가 경험이 없으면 같이 헤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같이.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면 그 존재는 굉장히 대담해지죠. 그거 예전에 포인트네. 그런 저하고 같이 이제 이 최면을 공부했던 저 선생님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 환자한테 한번 해봤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니까 그 존재가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싸늘하게 비웃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살벌했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양들의 침묵인가요? 옛날에 영화. 카니발, 네. 한니발. 한니발. 네. 한니발 너무 렉터. 무섭잖아. 조디 포스터 나왔던 영화인데. 양들의 침묵에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이게 100% 달라지는 어떤 병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는 사람은 강해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영화 속에서 봐도 테마사가 됐든 뭐 목사님이 됐든 신부님이 됐든 옆에 가족들은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육받은 그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형식을 갖추는 네. 경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그 사례들에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때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또 접근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제 뭐 아까 지킬박사이드나 헐크라든가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체적도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실제로 신체가 뭐 거대해지거나 예, 뭐 이러지는 뿔이 않고. 난다거나, 뭐 털이 난다거나, 뭐 이빨이 돌출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영화 속의 이야기. 근데 캐릭터가 바뀌게 되면은 네. 그 사람의 이 충동이나 어떤 그 호르몬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을 뭐 발휘를 한다거나 네. 뭐 여자였는데 남자 캐릭터가 바뀌면서 굉장히 뭐 폭력적이 됐는데 제어하기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는 딴 건 다 이야기했는데 헐크가 그렇게 커졌는데 바지는 안 찢어져요. 그래서 다시 쭉 줄면 바지가 신축성이 엄청 큰지. 아, 그래서 스판이에요. 스판이라도 너무 컸는데도 바지를 쫙 늘어났다가. 헐크는 다중인격이 아니라 둔갑을 하는 거죠. 그럼 변신이에요, 변신. 야, 변신. 바지까지도 변신할 줄 몰랐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치료된 사례를 좀 보고 싶어요, 교수님. 실제 사례도 이 뒤에 나옵니다. 아, 뒤에 나와요, 나와요, 이제 드디어. 예, 다 준비하셨군요. 이제 아까 학문적으로 아 이게 뭐 학문이야 진짜 아니면 그냥 속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한글로 나온 정신과 교과서도 이제 최신 정신의학이라는 게 여러 해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해이성 인격 장애와 빙의에 대해서 아주 드물어서 충분한 자료가 없는데 정신 치료와 최면 치료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근데 드문 이유는 진단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 자체가 드무니까. 근데 진단이 좀 많아지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회복된 뒤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신 치료를 하고 약물 투여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써 있어요 교과서에. 아예. 그리고 이게 경과가 나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 증상을 적당히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치료가 되다 보니까 예후가 나쁘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만성으로 계속해서 이 증상이 진행된다 하는 그런 상당히 좀 비관적인 견해가 실려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정확한 진료, 진단,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가 좀 아쉽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되면 대부분 크게 호전되고 오히려 저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다중인격이나 빙의가 드러나는 경우에 속으로 조금 안도를 해요. 아주 쉽게 낫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제 생각합니다. 찾아냈으니까. 오히려 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숨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특히 빙의는 더 숨어 있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드러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선생님 이게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저한테 도움을 줍니다. 저를 뭐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죠. 성령이나 이게 보살님 같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죠.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기생충이 들어와 있으면 너 에너지 뺏긴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은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기생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것도 맞는 않는다. 말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재밌네. 그래서 찾아내서 무력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런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쌓인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만 치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들어오게 된 그 뿌리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는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심리치료의 모든 그 고려할 대상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충분히 편안하고 그 문제를 벗어날 때까지는 도움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하면서도 내면의 상처가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직관도 좋고 네. 능력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혼자 꾹꾹 누른 게 많으면은 네. 저런 현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섬세하기 때문에 상처도 더 크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신병이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내린 굿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해서 조금 증상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치료를 하면 무당이 될 이유가 없어요. 네.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당을 평생 하던 분이 치료를 하고 무당의 그 신당을 닫은 사람도 있어요. 오호. 괜찮아져서. 예. 신기하네. 그러니까 운명이라든가 저걸 내가 안 받으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실제 치료 사례입니다. 예. 사례가 궁금해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귀에 어떤 욕설이 들리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뭔가 팍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욕설이 들리거나 이래라 저래라 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말들이 예. 귓전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원에 가니까 당연히 환청이라고 하고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약을 먹었죠. 근데 전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조현병 환자들이 듣는 환청은 약을 먹으면 굉장히 잘 좋아집니다. 예. 그래요? 증상이 되게 많이 쉽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빙의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환청이 생겼을 때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는 아까 사람이 서서히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빙의로 인해서 환청이 들리는 사람은 일상생활 멀쩡하게 합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들리는 것만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조현병과 빙의의 환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머리로 뭐가 아까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먹만한 뭔가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랫배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 몸속을 헤매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진짜 그 약을 먹으니까 졸리고 또 뭐 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낫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최면 치료에서 이 머릿속에 움직이는 게 뭐냐 한번 보자 했더니 뭔가 굉장히 파괴적인 소리를 하면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 내 건데 당신 뭔데? 이 사람 뺏으려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죠. 네.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를 내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면서 이제 힘을 없애는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치료를 종결을 쉽게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저한테 오기 전에 약을 8년을 먹었어요. 병원도 여기저기 다니고. 이게 이제 25살 된 남자인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치료로 안 나와서 또 여기서도 아까처럼 이상한 인격이 드러나고 그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또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아이가 되게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 이상한 어떤 인격들이 다가와서 같이 이제 들러붙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야,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누울 자리 보고 뭐 다리 뻗는다고 뭔가 좀 상처받은 어떤 영혼을 보고 이 어떤 귀신들도 찾아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네. 이 사람한테 언제 들어왔느냐 이러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봤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서워. 네. 그러면서 얘가 독감 걸려서 굉장히 열이 많이 날 때 내가 들어왔다. 주변에 떠돌아다니다가 그때 파고 들어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휴. 어떤 경우에는 뭐 큰 수술을 받고 굉장히 회복이 더딘 사람한테 자기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뭐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대체 뭐냐. 네.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게 의학이 발전해 가는 네. 방향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실제 사례까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연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교수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내 인생이 어떨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많이 겪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해서 될 일이 있겠냐?
내가 해봤자 실패지. 나는 형편없어. 세상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잔인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주변에 퍼져나가면서 그러한 현실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만 가지고도 자기의 삶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좋게 바꿀 수도 나쁘게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되죠.